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 문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자, 제일 먼저 여기 그 분기 처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분기 처리를 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이후에 계속 다루게 될 거니까 일단 이 부분은 뭐 간단한 이론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그 JSX 저희가 사용하는 리액트 파일 안에서 분기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근데 특히 이제 분기 처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려는 건 주로 그 렌더 하는 쪽, 이제 이 최종적으로 도움을 그리는 쪽 안에서의 분기 처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 이제 그 컴포넌트를 만약에 하나 만든다고 하고, 제가 이거 미리 자, 여기 이제 제가 이거를 만든다고 쳤을 때, 자, 컴포넌트라는 이름의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이 안에 이제 리턴을 시킬 때, 이 안에 리턴을 할 때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컴포넌트는 하나의 돔을 리턴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잠시만요, 얘를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예 리턴을 할 때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하게 될 텐데,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조건에 따라서 아예 리턴을 두 가지 타입으로 하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그대로 따르자면은, 자바스크립트 기본 이제 조건문 분기에 따라서 작업을 하자면은 이런 형태로 분기하는 작업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 돔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내부에 있는 돔이 이렇게까지 단순하게 몇 줄로 구성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좀 그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러 줄에 걸친 태그들이 될 것이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리턴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뭐 작업이 이제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런 컴포넌트가 아니면 사실상 이런 식으로 분기를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거는 여기 이제 뭐 리턴을 하게 되면 이 안에 div도 있고, 뭐 그 안에 div들이 또 있고, 뭐 이제 여기 뭐 타이틀 태그도 있고, 뭐 섹션들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제 분기 처리를 많이 하게 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돔 구조가 있을 때 이 안에서 일부분만 변경이 되는 이런 작업들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이 두 번째 있는 돔 내에서 분기를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이 아니라 JSX 안에서만 사용되는 JSX의 문법인데요. 여기에 이제 조건 같은 것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얘는 이제 조금 이렇게 당겨야겠군요. 자, 이 안에 이렇게 이 조건이 일치할 때 표시할 돔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JSX에서 사용하는 조건 분기를 할 때 사용을 하는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줄에 걸쳐 가지고 작성을 할 수 있게끔 분기가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 근데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조건문은 조건이 있으면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이거는 지금 그런 식으로 if else처럼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닐 경우에는 아닌 경우에 대한 이런 조건을 별도로 작성을 해가지고 조건이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거나, 그래가지고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렌더링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걸 이제 요 밑에 보시면은 if else처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망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분기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뭔가 이제 음, 조건을 이제 굳이 두 번을 해가지고 사실상 두 개의 조건문이 존재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이제 선호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반드시 이제 if else 형태로 좀 구성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 사망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의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짧게 썼을 때는 이런 형태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태그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는 다시 또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을 하는 자바스크립트 기본 사망식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한 줄로 구성이, 짧은 태그로만 구성이 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줄로 구성이 돼서 표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 분기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이후에 오늘도 그렇고 이후에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런 분기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저게 뭘 하는 거지 싶을 때에는 이제 이 문서를 돌아오셔가지고 이 문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분기 처리를 이용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내용을 길게 설명을 드릴 거는 아닌데, 일단 이것도 문서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기본 리액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컴포넌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리액트 밑에 딸려 있는 것들 중에서 이 프래그먼트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래그먼트라는 애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뭐 온라인상에 있는 뭐 오픈 소스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이 프래그먼트를 사용한 부분들이 많이 보일 건데요. 근데 이 프래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JSX 상에서는 사용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렌더링이 되는, 그러니까 뭐 이게 개발자 도구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돔트리 구조를 본다든가 하면은 그쪽에는 렌더링이 되지 않는 그런 가상의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쪽에 예시 코드가 나와 있는데, 보통 이게 리스트 태그가 있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태그들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태그가 이제 뭔가 반복해서, 그러니까 뭐 배열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반복적으로 표현을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근데 이제 HTML에서 이 UL 태그하고 LI 태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태그들보다 조금 더 이제 LI 태그가 반드시 UL 태그에 바로 그 직속 차일드로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음, 강제적인 규칙이 있는 태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li 태그들을 이렇게 감쌌을 때에는 실제 태그상에서는 이 리액트의 프래그먼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li 태그들을 전부 묶은 것처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지만은, 이게 최종적으로 렌더링이 이제 됐을 때 최종적으로 렌더링이 됐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그 프래그먼트 부분은 없이 UL 바로 밑에 li 태그가 있도록 이렇게 렌더링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빈 태그로 줄여가지고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빈 태그로 표시를 하는 거는 뭐 편의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네, 편의성 말고 뭐 딱히 없지 않을까요? 아무튼 뭐 그런 이유로 이제 이렇게 줄여가지고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작업을 할 때 중간중간 이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컴포넌트를 작성을 하기는 하는데 안에 있는 내용 이제 채우기 전에 제일 바깥쪽에 이렇게 그 프래그먼트로 빈 태그로 감싸 놓고 나서 이 안에 이제 내용들 같은 거를 작성을 하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를 지난주에도 몇 개 일부 작업을 한 게 있는데, 그거를 보셨으면은 요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빈 태그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태그는 렌더링이 되지가 않습니다. 렌더링이 되지 않고 이 안쪽에 있는 부분들, 뭐 혹은 뭐 이거 이제 뭐 바깥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 프래그먼트 자체는 화면상에 렌더링 되지 않는 태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작업을 하다가 함수형 컴포넌트 외에 클래스 컴포넌트, 지난주에도 몇 개 이제 조금 땡겨다가 설명을 미리 드리기는 했는데, 자, 리액트에는 크게 함수형 컴포넌트와 클래스 컴포넌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공식 문서상에 있는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을 가게 되면 기본으로 설명이 나오는 건 이 함수형 컴포넌트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리액트에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이 함수형 컴포넌트 위주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추가되고 있는 뭐 훅 같은 것들, 이제 뭐 저번 주에 저희가 사용한 걸로는 유즈 스테이트 같은 그런 것들은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함수형 컴포넌트를 위해서 나온 그 새로운 기능들이고요. 그래서 많은 기능들이 함수형 컴포넌트 위주로 이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함수형 컴포넌트로 뭐 향후에는 전부 다 뭐 바뀌게 된다든가 뭐 둘 중에 그러면 뭘 써야 되나요? 뭐 이런 관계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두 개가 이제 용도에 맞춰가지고 각각 다르게 사용이 되긴 될 거고 둘 다 계속 사용이 되긴 될 건데, 근데 이제 기존에 클래스 컴포넌트로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클래스 컴포넌트도 용도에 맞춰가지고 컴포넌트를 좀 잘게 쪼개가지고 만들어서 쓸 수는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왠지 모르게 좀 많이 있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함수형 컴포넌트를 계속해서 이제 리액트 팀에서 이제 권장을 하는 이유는 함수형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고, 그래서 컴포넌트를 조금 그 잘게 좀 쪼개가지고 컴포넌트를 하나하나의 컴포넌트를 좀 작은 단위의 기능들로 나누어서 만들라고 뭐 자꾸 그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거고, 뭐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는 함수형 컴포넌트에 대한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결국은 같은 내용을 만들 때에도 함수형 컴포넌트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함수 형태로 만들고서 함수 형태로 선언을 하고, 그 안에 바로 리턴 해가지고 이런 돔을 리턴하는 이런 구조로 함수형 컴포넌트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클래스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자바스크립트 ES6 규격에 있는 클래스 문법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반드시 리액트의 컴포넌트를 확장하는 형태로, 익스텐즈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고, 그 안에 렌더 함수가 별도로 있어서 렌더 함수 안쪽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끔, 필요한 도움을 표시를 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함수형 컴포넌트는 이 클래스 컴포넌트의 렌더 부분만 따로 떼어 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약식 기술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함수형 컴포넌트가 뭐 이제 함수형 컴포넌트로 만들 때 그러면은 저기에는 뭐 스테이트라든가 뭐 그런 부가적인 기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순 데이터 출력용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냐. 또 그렇게 하면 함수형 컴포넌트에 대한 활용 폭이 굉장히 적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도 스테이트라든가 프롭스라든가 그런 리액트의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함수형 컴포넌트는 이렇게 클래스 컴포넌트의 조금 약식 기술된 버전처럼 렌더 함수만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작성을 할 때 정말 뭐 그렇게 글자 수로 치면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함수형 컴포넌트는 컴포넌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컴포넌트를 바로 생성을 하고 작성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저희는 클래스 컴포넌트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함수형 컴포넌트를 일단 사용을 할 거고, 그러니까 함수형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다가 아 이거 함수형 컴포넌트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선 작성을 다 하기가 힘들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될 때 클래스 컴포넌트로 뭐 전환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두 가지가 이제 이런 뭐 두 가지의 차이점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은 스테이트의 차이이고, 원래 이제 그 리액트가 16 버전에 와가지고 훅이라는 게 추가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이 스테이트 관련해가지고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는 스테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프롭스만 사용을 하는 경우에만 뭐 함수형 컴포넌트를 사용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이제 유즈 스테이트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클래스 컴포넌트에서도 쓸 수 있는 그렇게 업데이트가 됐죠.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use state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이런 식으로 use state라면은 변수 하나와 그리고 함수 하나 이렇게가 항상 한 쌍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변수 쪽은 읽기 전용의 변수 그리고 쓰기 전용의 함수 이런 형태로 쌍으로 구성되는 데이터가 나온다고 저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함수형 컴포넌트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클래스 컴포넌트에서는 이제 이 클래스 안쪽에 있는 뭐 멤버 변수로 스테이트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서 그 안에 오브젝트들을 직접 기술을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뭐 이제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는 한 3개의 스테이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유즈 스테이트를 3번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게 될 것이고, 클래스 컴포넌트에서는 이 오브젝트 스테이트 오브젝트 안쪽에 이제 3개의 키를 선언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형태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함수형 컴포넌트에서 유즈 스테이트의 훅을 사용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 읽기 전용의 변수와 쓰기 전용의 함수, 그래서 카운트라는 값을 쓰기 위해서는 setCount라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고, 각각의 변수를 담당하는 업데이트를 담당하는 함수들이 하나씩 따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클래스 컴포넌트에서는 setState라고 스테이트도 한 뭉치로 선언을 했던 것처럼 업데이트를 할 경우에도 이런 setState라는 전용의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그 안에도 이제 업데이트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오브젝트 형태로 선언을 해가지고 이제 스테이트의 값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 함수형 컴포넌트하고 클래스 컴포넌트의 가장 큰 차이점들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라이프 사이클 이제 저번에도 요 이미지는 한번 링크를 해서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요거에 그 이미지 스크린샷을 드려가지고 영문 버전인 게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 문서인데요. 일반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문서가 돼 있을 때, 이 문서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이 컴포넌트를 만들고 이 컴포넌트를 화면에 표시를 시킬 때, 마운트를 할 때 실행되는 어떤 이런 그 라이프 사이클, 뭐 이벤트라고도 하고,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에 대한 실행이 필요할 때 이런 이제 함수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컴포넌트 need mount라든가 아니면은 이 반대 이제 화면에 마운트 되는 순간이 아니면 떨어지는 순간, 언마운트 되기 바로 직전 컴포넌트 will unmount 뭐 이런 이제 이런 이벤트들을 사용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클래스 컴포넌트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컴포넌트 did mount와 컴포넌트 will mount, 그리고 화면이 계속 업데이트 될 때 실행되는 컴포넌트 did update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클래스 컴포넌트에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 함수형 컴포넌트를 쓰다가 제일 많이 클래스 컴포넌트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게 이 did mount 같은 이벤트가 필요할 때, 내지는 뭐 did update나 will unmount 같은 이런 업데이트, 이런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들이 필요할 때 보통 함수형 컴포넌트로 하던 작업들을 클래스 컴포넌트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난주에 진행했던 것 중에서 여기에 그 유즈 이펙트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유즈 이펙트 같은 것들이 이제 함수형 컴포넌트 안에서도 이런 이제 그 did mount나 뭐 did update 같은 이런 시점들에 대한 그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일부에 대한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들이 저 유즈 이펙트인데요. 아무튼 근데 그 유즈 이펙트도 약간 그 함수형 컴포넌트의 그 컨셉 같은 것들에 맞게 뭐 그게 어떤 정확한 시점에 대한 그 특정 시점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마운트 때에도 업데이트 때에도 아무튼 그 렌더가 계속 다시 일어나는 순간에 이제 유즈 이펙트가 실행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었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약간 다소 차이점들이 있어가지고 뭐 정확하게 어떤 라이프 사이클 단위에 대한 이벤트 단위에 대해서 처리들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클래스 컴포넌트를 만들어 가지고 클래스 컴포넌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사이클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서를 이제 그 초기보다도 나중에 진행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그 몇몇 이제 특정 이벤트들에 대한 뭐 것들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얘가 화면상에 있다가 프롭스가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프롭스가 들어올 때마다 뭔가 내가 디드 마운트에만 처리를 해놨더니 화면에 업데이트가 되지가 않는 것 같다,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쪽에 그 업데이트 함수 쪽에 라이프 사이클들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나눴을 때는 특히 이런 그 슈드 컴포넌트 업데이트, 그래가지고 그 이제 화면에 있는 렌더 자체를 내가 실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핸들링을 해가지고 그 리액트의 성능을 굉장히 극한으로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벤트들을 나중에 찾아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굳이 만들어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왠지 필요하다 싶을 때 사실 검색을 하시면 대부분 다 나오기는 나옵니다만, 네, 그 기억이 이제 좀 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물가물하다 그럴 때는 이 문서를 찾아와서 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해서 남겨뒀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 그 간단하게 정말 간단한 웹사이트 같은 간단한 웹페이지 하나를 만들면서 리액트의 컴포넌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크리트 넥스트 앱 이용을 해가지고요. 자, 6개의 로또 번호를 추첨해주는, 이거 제 수업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올 때마다 보실 텐데, 자, 로또 번호 생성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 놓고 바로 이제 실행하면은 로코로스트 3000번에서 요 페이지 이제 접속이 될 거고, 요 이쪽에다가 바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전에 이제 뭐 실행을 해둔 채로 하셔도 되고, 실행을 잠깐 이렇게 멈추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도 되고, 자, 실행이 된 상태에서도 npm 패키지들 설치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하셔도 뭐 그 동작하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동작하는 채로 새 창을 열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디렉토리 안에서 이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 이 안에다가 제가 패키지 하나를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 npm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패키지 중에 하나인 언더스코어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얀 사용하시는 분들은 얀 add 언더스코어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얀 말고 뭐 지금 npm을 사용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npm install 언더스코어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제 아직도 자료들 보면은 뒤에 이제 패키지 제이슨에다가 이거 추가하려면은 세이브 옵션 붙여야 된다고 설명을 하는 문서들이 많은데, 근데 세이브 옵션은 이제 뭐 붙이면 붙인 대로 동작을 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제 최신 버전에서는 저거 안 붙여도 패키지 제이슨에 저장이 돼요, npm에서도.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자동 생성을 하면서 여기 이제 패키지 제이슨이 생겼잖아요. 패키지 제이슨이 이제 있는 경로상에서 추가를 할 때에는 npm install 언더스코어로 설치를 하셔도 패키지 제이슨의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세이브 옵션 안 붙이셔도 돼요. 아무튼 저는 지금 뭐 얀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락 파일도 얀 기준으로 생겼으니까 언더스코어를 얀 add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더스코어를 아직 안 써보셨거나 언더스코어가 생소하신 분들은 underscore js.org 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언더스코어에 대한 것들이 많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공식 문서에 설명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언더스코어는 이제 좀 이제 레거시 브라우저들이 많이 남아있던 시절의 유산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차기 버전, 차차기 버전으로 점점 자바스크립트가 업데이트되면서 결국은 사용이 점점 줄어들 패키지이기는 한데, 근데 그래도 뭐 편의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그 이치 같은 이런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배열이 있을 때 그 배열에 대한 순차적인 처리들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사용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 이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레이의 for 같은 거랑 역할이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어레이에 for 있으면은 이것도 배열을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 있는 자바스크립트 배열의 기본 내장 함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언더스코어에 있는 이유는 이 아래쪽에 가보시면은 얘도 네, 브라우저 호환성에 이제 보면은 브라우저 호환성 쪽에서
이게 더 이상 예전 버전이 안 나오네.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금 9까지 이제 포이치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언더스코어가 나온 거는 이제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제 실제 사용하는 수치상에서 8도 잡히고 7도 잡히고 뭐 그러던 시절에 이제 뭐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같은 그런 모던 브라우저 쪽에는 이제 4H가 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지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러던 때에 이제 여기 있는 언더스코어의 이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언더스코어의 이치가 이제 브라우저에 있는 그 지원 범위에 따라서 내장 포이치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직접 그 이치를 구현을 해가지고 그 동작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런 게 필요하던 시절에 있던 그런 네, 그런 도구입니다. 지금은 뭐 이치라든가 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자바스크립트 내장 함수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지원 함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지원 범위는 고민을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게 됐지만은 근데 뭐 여전히 유틸리티성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뭐 타임즈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기능들 때문에 이용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아직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로데시라는 이름들도 이제 주로 오픈 소스들 사용을 하다 보면 로데시라는 것도 많이 보이게 되는데 로데시하고 언더스코어하고는 서로 되게 비슷한 포지션에 있고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근데 막상 그 본인들이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언더스코어 팬하고 로데시 팬하고 팬들끼리 더 경쟁을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툴입니다. 비슷한 그런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혹시 나중에 뭐 로데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언더스코어를 굳이 설치를 추가로 해서 사용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거는 뭐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뭐 용량상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기 때문에 뭐 아무튼 언더스코어는 그런 툴이고 저희는 오늘 언더스코어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자, 프로젝트를 열어가지고요. index.js에서 저희 내비게이션 지금 안 쓸 거예요. 그냥 단일 페이지로 돼 있는 거 작업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지우고 그 안에 있는 컨텐츠들도 전부 다 지워놓고 그리고 요 안에다가 텍스트 작업만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로 바뀌었겠죠? 자, 그래서 내용 정말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번호 6개 1, 2, 3, 4, 5, 6 해서 이런 식으로 번호 6개가 추첨이 돼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1부터 45까지 사이에 있는 숫자들을 랜덤하게 뽑아 가지고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작업을 할 건데 여기 이제 함수형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을 때 자, 크게 저희가 두 가지로 작업을 할 건데 우선은 처음 접속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번호가 출력이 되는데 랜덤으로 뽑을 거거든요. 번호 6개를. 그래가지고 새로운 번호를 뽑을 때에는 그냥 페이지를 다시 새로 고침하면 되는 그런 정말 단순하고 스태틱한 페이지에 가까운 그런 거를 하나 작업을 할 거고 그런 다음에 그 이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지 않더라도 바로 업데이트 버튼이 있어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버전 총 두 가지를 작업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일단은 처음 앞서 하는 거는 저희가 언더스코어의 기능들을 조금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뒤에는 이제 스테이트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해볼 건데요. 자, 우선은 자, npm으로 설치를 한 것들 이렇게 위에 임포트 해가지고 자, 임포트 해서 언더스코어를 로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임포트 얘기를 할 때 관례적으로 이게 패키지를 이제 로드를 할 때에는
동일한 이름으로 로드를 하는 게 이제 뭐 관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몇몇 개 이제 그런 관례에서 조금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서 뭐 언더스코어는 이렇게 표기를 한다든가 뭐 저희는 쓸 일이 별로 없겠지만 뭐 제이커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달러 표시를 사용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관례로 쓰는 것처럼 언더스코어는 요 언더스코어 문자로 대체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로드를 하고 다른 이름으로 로드를 하고 싶으시면 다른 이름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로드를 해놓고 자, 결과물부터 만들어 놓고서 일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 이렇게 넘버즈라는 이름의 배열을 하나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자, 언더스코어에 타임즈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언더스코어에 타임즈 이용을 하면은 45번에 대한 반복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넘버즈에다가 이 n 플러스 1이라는 이제 숫자들을 이렇게 넣어 놓고요. 그런 다음에 넘버즈의 랭스를 이렇게 6개로 설정을 해서 앞에서부터 6개만 이렇게 딱 잘라 보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중요한 거 하나를 빼먹었어요. 자, 그리고 언더스코어에 있는 유용한 함수 중에서 자, 셔플이라고 이름 그대로 이렇게 막 말 그대로 섞어주는 것들에 대한 내용의 그런 함수가 있는데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넘버즈를 이렇게 섞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다시 넘버즈에 담을 건데, 근데 제가 이거를 컨스트로 선언을 해놔가지고 다시 덮어 쓸 수가 없겠네요. 이거를 렛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렛으로 변경을 해서 변경을 하고 다시 담아서 랭스를 6개로 제한을 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에다가 자, 이 넘버스를 그대로 바로 출력을 해줄 건데요. 자, 조인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자, 이 콤마를 이용을 해가지고 배열에 있는 요소들을 전부 다 붙여서 출력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 이렇게 화면을 새로 고침할 때마다 새로운 숫자들이 추천이 되는 자, 이런 번호 추첨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를 강의 때마다 만들기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이거를 주기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저는 5,000원 이상으로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리고 되게 번외 얘기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그 로또 번호별로 추첨된 숫자들을 이렇게 통계로 만들면은 뭔가 그걸 가지고서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랬는데 그런 거는 로또 홈페이지에 다 있더라고요 이미. 각각 그 45개 번호가 역대 지금 뭐가 몇 번 나왔고 그거에 대한 통계가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만들어 보려다가 말고 그랬는데 자, 요 코드를 잠깐 리뷰를 좀 드릴게요.
일단은 배열을 만들고요. 자,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 타임즈를 이용을 하면은 이 뒤에 있는 이 이제 함수를 총 원하는 횟수만큼 이제 반복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카운트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45번을 반복을 하면서 카운트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필요한 경우였고, 그래가지고 이 카운트는 0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45번을 돌았으니까 0부터 44까지 이제 45번을 돌게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실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1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1 해가지고 일단 45개짜리 배열을 먼저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자, 이 셔플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그 안에 이제 배열인 경우에 그 배열 안에 있는 순서들을 마구잡이로 이제 뒤섞어 가지고, 자, 그 마구잡이로 뒤섞어 가지고 이렇게 그 결과들을 만들어 주게 되고, 그런 다음에 언더스코어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이제 그 원본 배열을 변경하는 경우가, 원본 배열이나 원본 오브젝트를 바로 이제 변경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변경된 값들을 리턴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새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할당을 해도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시 원본에다가 덮어 써 놓고, 그런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의 자바스크립트 배열의 특성인데, 이 랭스가 읽기 전용의 값이 아니고요, 쓰기가 가능한데, 랭스를 할당을 했을 때에는 이걸 이제 음, 0부터 이 랭스 값까지의 슬라이스와 동일하게 랭스를 6이라고 설정을 했으니까 값을 뒤섞어 놓고, 그런 다음에 앞에서부터 6개까지만 하고 뒤에 있는 것들을 딱 잘라서 뒤에 값들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랭스로 값을 조정을 해 놓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화면에다가 이런 출력을 하는 형태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핵심적인 거는 여기서 이제 그 npm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이런 것들 npm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이 Node.js, Next.js가 Node.js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npm이라는 것은 그 노드를 위한 패키지들을 모아놓은 패키지 매니저니까, 그래서 npm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만 조금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이거를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노드를 사용을 하는 게 총 두 가지 환경에서의 노드 작업을 지금 저희는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 프론트엔드 쪽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를 위한 작업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제 백엔드 쪽에서도, 백엔드 쪽의 노드.js에서도 읽는 작업이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그 AJAX 통신을 할 때 여러 가지들을 사용을 많이 하실 텐데, AJAX 같은 경우에 jQuery에 다른 건 이용하지 않지만은 내가 적어도 AJAX 기능 정도는 그래도 이용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AJAX 로드를 하실 경우에, 그러려면은 얘를 jQuery를 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jQuery도 뭔가 프롬이지. 자, jQuery를 로드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jQuery 같은 경우에는 저도 jQuery 써본 지가 지금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또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는데, jQuery는 기본적으로 로드되는 순간에 도큐먼트를 반드시 참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jQuery 로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할 때는 도큐먼트 참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jQuery 로드 할 때는 반드시 이게 백엔드 쪽 코드인지 프론트 코드인지 이런 걸 분기를 하는 처리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jQuery 로드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근데 나는 그 통신을 할 때 그 엑시오스를 사용을 할 거다. 그러면은 엑시오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엑시오스 자체가 이제, 잠깐만요, 이 엑시오스를
처음 보시는 부분들도 있을 테니 엑시오스는 아예 애초에 자기네들이 자기네 글을 설명하는 그 한 줄짜리 설명 안에서도 HTTP 클라이언트인데 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하고 Node.js에서도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로드를 해서 이 엑시오스가 백엔드 쪽에서 동작을 할 때에도 그리고 프론트 쪽에서 동작을 할 때에도 별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안심하고서 이제 확실하게 동작한다고 그러면은 보장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를 사용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안심을 하시고서 로드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npm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다 찾으셔가지고 설치를 하시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뭐 이제 뭐 학습하는 목적으로 뭔가 일부러 만들어 보는 경우는 있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npm 저장소에서 설치를 해다가 바로 임포트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식으로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걸치기는 했는데 저희 그거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이 뒤에 스테이트 이용해가지고 이거 변경하는 부분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